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세와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김도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손과 팔 저림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제목 자체가 조금 공격적이긴 한데 제가 진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해결이 문제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좀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외래에서 오실 때 주로 말씀하시는 증상은 "손이 저려요." "팔이 저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리는 양상은 뭐 찌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뭐 감각이 이상하다, 그리고 뭐 무디다, 그리고 뭐 어쩔 때는 시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저희의 일인데, 진단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제가 이제 써 놓은 거는 극히 일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중에서도 이제 어 흔한 질환 위주로 먼저 가져와 봤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추신경병증, 말이 쪼끔 어려운데 흔히 말하는 이제 목 디스크 그리고 경추 협착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유병률은 이제 문화에 따라서 쪼끔씩 다르지만 대개 한 1% 정도 유병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추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사진 그림처럼 우리 몸에는 이제 더마톰이라고 해서 경추 신경이 목에 있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이제 공간을 빠지고 나와서 팔이나 이런 다리 쪽으로 다 신경이 분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신경이 각자 관장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딱 이렇게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대략 요 정도 범위를 각 신경이 관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이렇게 목에서부터 팔까지 약간 띠를 이루듯이 저려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목에 혹시 이상이 있는지, 비록 목에 통증이 없더라도 저린 증상으로만으로도 경추 신경병증에 의해서 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집에서 간단하게 좀 내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은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깨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오른쪽 팔에 해당하겠죠.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내가 저린 증상이 만약에 호전이 되면 '아 이거는 이 저린 증상이 목 때문에 좀 저린가 보다.'라고 의심을 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 보셔서 진찰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뭐 제가 경추 쪽을 뭐 전공 전문으로 진료를 보는 건 아니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제 그다음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검지, 중지, 그리고 약지 절반 정도 의 영역으로 저림 증상, 이렇게 시린 증상 요렇게 해서 주 증상으로 이제 오시고, 손목 터널이라는 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요 신경이 위에는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한 터널 같은 공간을 우리가 손목 터널이라고 하고, 이 터널 안에는 힘줄, 그러니까 손가락을 구부리는 굴곡건들과 정중신경이 한 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을 많이 사용하거나 뭐 악력을 요하는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힘줄이 붓거든요. 그래서 힘줄이 부으면 상대적으로 이 신경,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요런 양상을 만약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거를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 사용과 연관이 좀 있고, 유병률은 뭐 3 에서 6% 정도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경추신경병증이 한 1% 정도까지 보고를 한다고 돼 있으니까 실제로 손에서 뭔가 저림 증상이 생겼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가 진단법으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건 빨렌 테스트라고 해 가지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해 가지고 30초 정도 유지를 한 다음에 계속
30초 안에 뭔가 저림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아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의심을 하고 병원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는 이게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증후군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확진되는 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증후군이라는 게 뭔가 딱 그 뭐 CT나 MRI처럼 뭔가 이게 딱 나와서 암처럼 그런 진단은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증후군은 결국에는 여러 진단, 여러 현상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표현하는 거를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병증에 대해서 많이 검사하는 게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신경전도 검사 이게 결국에는 신경이 전선줄과 비슷해서 전선줄도 문제가 있으면 뭔가 피복이 벗겨지고 이러면서 전도가 잘 안 되듯이 신경도 어느 구간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 전도의 속도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의 어떤 신경이 지나가는 속도가 느려졌다 라고 하면 '아 그 구간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고요. 근전도 검사는 근육에 대한 검사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감각을 담당하고 뭐 이렇게 어 온도를 느끼고 뭐 요런 감각적인 부분은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 근육을 움직이는 것도 신경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근육도 움직임에 문제가 생기고 점점점점 근육이 말라가게 됩니다. 우리 뭐 어 이제 교통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하반신 마비되신 분들 보면은 금방 허벅지 근육, 다리 근육 다 싹 빠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뭔가 신경이 근육을 자극을 못 주면 근육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축이 됩니다. 요런 검사를 해서 손목터널 증후군을 어느 정도 진단하는 데 보조적인 툴로서 사용할 수가 있고 제가 여기 센시티비티 56% 에서 85%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 민감도라는 얘기거든요. 민감도가 뭐냐면 질병이 실제로 있을 때 이 검사가 그 질병이 있는지를 잡아내는 확률이 한 56% 에서 85% 정도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질환이 있는데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딱 이 신경 전도 검사 이렇게 해 가지고 손모tor 증후군 이렇게 딱 이꼴 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고 요거는 이제 그래서 경험이 많은 의사분들이나 이런 게 찾아가셔서 진단적 도움을 받는 거죠. 손목터널 증후군이 뭐 이렇게 저리고 이런 게 이제 메인 증상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시간이 오래 가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일하고 이런 게 바쁘다 보면은 여기 그림처럼 엄지손가락 밑에 요 살이 이렇게 폭 파이게 됩니다. 왼쪽 손과 다르게 오른쪽은 막 파여 있죠. 요거는 오래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진행이 된 거라서 어 보여 드리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근육 EMG 검사를 하면은 이제 나오는 거죠 초기에도. 그래서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은 보통 하죠. 그러니까 내가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뭔가 뭐 주사나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거를 바로 한다기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목 과신전, 과굴곡 제한 이렇게 써 놨는데 이 과신전 그러니까 손목을 많이 이렇게 뒤로 제끼는 동작을 하거나 과하게 구부리는 동작을 했을 때 이 손목 터널 안에 있는 신경의 그 압력이 가장 높아지는 자세예요. 그래서 요런 자세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뭐 키보드를 뭐 제 환자분 중에는 프로그래머여 가지고 계속 키보드를 하루 종일 쓰시는 분들은 과하게 손목을 이렇게 뒤로 꺾으니까 계속 이제 저리는 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인위적으로 내가 없애 주는 겁니다. 뭐 키보드 밑에 뭐 이렇게 받침대를 넣어 가지고 좀 이렇게 과하게 꺾이는 걸 막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악령 유발 그러니까 이제 손을 많이 쓰면은 신경이 많이 눌리면서 저리니까 주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접시를 막 여러 개 움직이는 경우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악력을 많이 쓰면은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접시를 하나씩 이렇게 옮기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리는 거니까 이제 약물 치료도 같이 하면서 보시는 거고 이렇게 약물 치료랑 생활 이제 스타일을 좀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좀 허전되는 게 덜이다 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신경 주변에 좀 맞아 보면 쪼끔 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 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이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 요 3 개월이라는 게 뭐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3 개월 정도면 오래됐겠지.'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요런 거는 다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3 개월 정도 했더니 좋아질 사람들은 좋아지고, 좋아지지 않을 사람들은 계속 이제 똑같이 안 좋더라. 요 기간이 대략 한 3 개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 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병원에 오셨는데 딱 봤는데 근육축이 아까 엄지손가락 밑에 있는 살이 패인 것처럼 이미 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보존적인 치료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로 수술 치료를 보통 권유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고식적으로는 요렇게 절개를 해 가지고 이 횡수근 인대를 쭉 째 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고. 뭐 이거는 이제 좀 많이 짠 그림이긴 한데, 요즘에는 뭐 요렇게 손목 쪽에다가 조그맣게 째 가지고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요 밑을 쭉 여는 겁니다. 요건 이제 제가 수술한 환자분인데, 요거 상처가 되게 작죠. 그리고 요 손바닥에 절개를 직접 가하는 게 여기가 신경도 예민하고 뭔가 피부도 이렇게 질려요, 만져보시면. 그래서 아무는데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요렇게 좀 밑에다가 절개선을 넣고 안에만 절개를 하게 되면 훨씬 회복도 빠르고 상처도 작죠. 이게 6 주째니깐 나중에는 뭐 이게 주름에다가 하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회내근 증후군, 아까 이제 이전까지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원회내 증후군 요거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증상이. 근데 왜 그러냐면 똑같은 정중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의 손목 부위에 와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정중신경의 근위부, 그러니까 이제 팔꿈치 쪽에 눌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를 원회내근 증후군이라고 하고, 원회내근이라는 게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근육 요거가 이제 원회내근이에요. 이게 두 갈래로 돼 있는데 요 사이로 정중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눌리거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원회근의 역할이 손목을 이렇게 뒤집는 동작을 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뭔가 요런 동작을 많이 하면서 이 근육이 많이 두꺼워지고 이러다 보면은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래서 증상이 생기는 거를 원해내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랑 되게 유사해서 가끔 환자분들 중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고 막 주사도 맞고 수술도 하고 막 이러셨는데 계속 저리다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물론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진단 자체가 좀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체크를 같이 처음부터 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우선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한번 좀 받아 볼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님. 화장실에 좀 앉아 있으면 한쪽 다리가 갑자기 못 걸을 정도로 저리는 건 정형외과적 원인일 수 있나요? 이것도 원인이 엄청 다양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이 화장실에 좀 앉아 있으면 저리는 거는 뭐 사실은 뭐 이유는 다양하지만, 다리가 저릴 수 있는 원인은 허리 쪽에서 신경이 뻗어나오기 때문에 허리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저도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릴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허벅지 뒤쪽에 그 신경이 굵게 지나가는데, 고 신경이 눌리면 오랜 시간 이렇게 앉아 가지고 눌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 전진애 님. 자전거를 30분 이상 타면 손이 저리는데 상체를 좀 세우고 타면 괜찮을까요? 이게 이제 자전거를 30분 이상 탈 때 손이 저리는 게 쪼끔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전거를 탈 때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손으로 잡잖아요. 요 손잡이가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손잡이 쪽에 닿는 신경이 또 있습니다, 손바닥 쪽에. 그래서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저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또 뒤에서 쪼끔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이제 그런 원인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리는 거가 뭐 악화되거나 호전되거나 하면은 그거는 이제 경추 쪽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NJC 님 "어제부턴가 팔을 접었다 펼 때 팔꿈치 안쪽에서 뭔가 계속 걸리길래 오늘 검색해서 찾아보니 척골신경 아탈구인 것 같아요. 손이 저리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데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하나요?" 이것도 이제 곧 말씀드릴 내용이네요. 요건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다음 드려 보고 한번 또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고 이제 주간 터널 증후군, 요것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간이라는 게 팔꿈치를 주관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에서 문제가 생기는 신경병증이고, 팔꿈치 요 그림이 팔꿈치 안쪽을 절개해 가지고 열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뼈가 팔꿈치 안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만져보면 톡 튀어나온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 뼈 뒤쪽으로 해서 척골신경이 이제 돌아서 요쪽 전완부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거가 보시면 터널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간 터널이라고 하는 거고, 요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주간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수근관 증후군, 그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요렇게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절반 정도가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 척골신경에 의한 문제, 요 신경이 이제 척골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터널 증후군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은 네 번째 절반, 다섯 번째 손가락 여기가 저리는 거로 임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방률은 2에서 5% 이렇게 써 놨는데, 그러니까 손이 저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제일 1 등,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의심해 보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주간 터널 증후군 2 등입니다. 그래서 척골신경에 의한 문제이고, 밤에 잘 때 이 증상 때문에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면 척골신경이 스트레칭 되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무실 때 팔을 이렇게 차렷한 자세로 팔꿈치를 펴고 주무시는 분들은 요런 증상이 생기지 않는데,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팔꿈치 굽혀 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굽힌 상태에서 유지되다 보면 요 척골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계속 저려 가지고 깨죠. 그래서 밤에 잘 때 깨셔서 깨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37에서 86%, 즉 문제가 있을 때, 실제 질병이 있을 때 검사로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37에서 86%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증상이 정말 있어서 죽겠는데 검사해 보니까 정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진단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 진찰할 때 이렇게 눌러보고 뭐 이렇게 팔 해보고 하면서 신경을 자극시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오래되면 그것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척골신경도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감각 담당하는 거 말고 근육을 움직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오래되면 보통 이 척골신경이 담당하는 근육이 손의 내재근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내재근이라는 게 뭐냐면, 근육이라는 거는 기시부가 있고 종지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결국에는 근육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붙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어디에 붙는 요 종지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재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근육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다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근은 손가락의 미세 운동들을 담당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프로멘트 사인이라고 하는 건데, 환자분께 종이를 이렇게 얇은 종이를 잡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얇은 종이를 잡을 때 요렇게 핀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잡으려면 요 손바닥에 있는 이 오므리는 근육에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환자는 잡아야겠고, 종이를 잡아야겠고, 기능은 떨어지고 하니까 이 손가락을 구부려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요 구부리는 거는 또 정중신경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환자가 잡으면 '아, 이게 내재근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사인이고, 요 밑에는 이제 더 심하죠. 이게 손가락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다 내재근인데,
요게 이제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여기 사이에 있는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 빠지거든요. 그래서 폭폭폭폭 패이면 이것도 역시 이미 좀 늦은 거예요. 이건 뭐 나중에 수술을 해도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좀 힘들고 돌아오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내재근의 밸런스가 깨지면 오른쪽처럼 갈퀴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쫙 펴 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이 갈퀴손의 모양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섭죠 이거.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근육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긴다. 그럼 이제 주간 터널 증후군이 도대체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척골신경의 아탈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나왔는데 이 척골신경이라는 게 요 팔꿈치 안쪽에 톡 튀어나온 뼈 뒤를 이제 돌아 나가기 때문에 손목을 구부리고 펼 때 어떤 분들은 요게 이제 푹 빠지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러다가 손목 다시 펴면은 다시 요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손목 팔꿈치를 구부릴 때 툭툭툭툭 안에서 빠지면서 어 요거를 이제 척골신경의 아탈구라고 합니다. 아탈구가 있는 분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계속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은 계속 이제 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변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뭐 반복적인 압박.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책상에 나도 모르게 핸드폰 들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그 척골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책상에. 그래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저리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요것 때문에 중간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외반주, 내반주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팔의 각도가 요렇게 돼 있다고 하면 외반주는 이 팔이 바깥쪽으로 좀 더 빠진 거예요. 각도가 이렇게 틀어진 거죠. 내반주는 손의 각도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생각해 봤을 때 이 척골신경이 안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외반주가 되면 뭔가 신경이 스트레칭 될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내반주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는 '안 땡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쉽게 되거든요. 근데 3D로 이 팔꿈치가 구부러질 때에는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척골신경이 많이 당겨지더라."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반주이든 외반주이든 둘 다 척골신경을 스트레칭 시키는 손의 변형이다, 팔꿈치의 변형이다라는 거고 이것 때문에 원인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관절염. 요거가 이제 그래도 흔한 원인인데 관절염이라는 게 무릎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이 인대가 이제 불안정해지면서 우리 몸은 이 뼈 같은 골극이라고 하는데 뼈가 이제 막 주변에 자라는 거예요, 관절을 안정화시키려고.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여기 뼈가 자라 나오면서 신경 지나가는 자리를 이제 침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간 터널 증후군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존적 치료는 우선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당연히 하는 거고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우선 보존적 치료를 해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얘가 인위적으로 이제 피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잘 때 팔꿈치를 구부리고 잔다 하면은 어 이 수건을 팔꿈치에 감으면 나도 모르게 구부리는 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팔꿈치를 구부리고 자지 않고 팔꿈치를 펴고 잘 수 있게 고런 식으로 뭔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주간 터널 증후군이 더 심해지지 않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약물 치료 뭐 저리면은 이제 약물 치료 도움 받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했는데 한 3 에서 6 개월 정도 해 봅니다. 그런데도 뭔가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아니면 더 심해지거나 하면은 이제 뭐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했는데 그 근육에 이미 이상이 와 있는 거죠. 너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변성이 생겨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어 수술 방법은 뭐 감압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신경 지나가는 길 위를 그냥 터 주면은 신경이 눌리고 있는 부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감압술로 간단히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척골신경 전방 전이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신경을 앞으로 이렇게 옮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돌아가는 신경의 주행을 숏컷으로 지름길로 이렇게 샥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러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제 그러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감압이 저절로 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뭐 이런 논의는 예전부터도 계속 있어 왔고 요즘에도 학회에서는 계속 요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요. 근데 딱 뭐 둘 다 뭐 적절한 적응증에서는 둘 다 결과가 괜찮다라고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술자의 뭔가 선택 으로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팔꿈치 관절염처럼 그 환경 자체가 이미 뼈가 막 튀어나와 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감압술만에서는 그게 부족하니까 아예 전방 전이술로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다. 요렇게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요런 건 이제 뭐 저희의 영역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영역이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척골신경 주간 터널 증후군 인 줄 알았는데 이런 비슷한 애가 또 있어요. 구연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제 가연 스캐널이라고 얘기하는데 손목이거든요. 이게 이제 척골신경입니다. 이 척골신경이 결국에는 손바닥에 있는 내재근을 자극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손바닥 안으로 들어가는데 요 부분이 구연 터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눌리거나 하면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연 터널 증후군과 뭐 척골신경 증후군을 신체 검진으로 뭐 구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고거는 이제 저희가 뭔가 환자분들을 진찰하면서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쪼금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요게 문제가 생기는 원인도 있고, 요 옆에 유구골이라고 하는 이렇게 고리처럼 생긴 뼈가 있는데 요 옆을 이 척골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골절되는 분들이 있어요. 골절되면 여기서 막 뼈를 붙이려고 여러 가지 물질도 나오고 더 두꺼워지고 하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이러면서 이제 구연터널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척골신경인데 요 옆에 이게 결절종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낭종. 요게 이제 눌러 가지고 신경을 눌러서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워낙 원인은 다양해서 뭐 요 정도 이런 원인 때문에 구연тор도 생길 수 있다 라는 거고, 한번 또 질문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블루베리 딸기님. "저희 엄마가 한 15년 전에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다시 저리 돼요. 재수술도 생각해 봐야 될까요?" 물론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수술 당시에 쪼끔 부족하게 절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착이 심해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했는데 다시 뭔가 저리다 하면은 그 위에 말씀드렸던 원회내근 증후군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기는 해야 됩니다. 왕가방님, "팔뚝이 아프면 어깨가 안 좋은 건가요? 오십견이 오는 건지요?" 팔뚝이 아프면 이 어깨는 어깨 오십견, 그러니까 어깨 때문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 요 팔꿈치 옆, 그러니까 어깨 옆면이 아프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팔뚝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쪼끔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요런 쪽을 얘기한다고 하신다면 어깨 증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십견은 어깨가 굳는 거기 때문에 고건 내가 팔 만세를 했을 때 '만세가 잘 안 된다.' 하면은 오십견을 의심해 보는 겁니다. 아까 맞다. 아니 NJC 님이 말씀하셨던 척골신경 아탈구인 것 같아요. 손 저리다가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수술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탈구가 있다고 해서 절대 뭔가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아탈구가 계속 있으면서 잘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면 뭔가 그거를 미리 뭐 그 신경을 어떻게 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손이 저리거나 아니면 내가 손을 봤는데 뭔가 좀 손에 아기 힘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 병원을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퍼님, "어머니가 팔이 저려서 목에 주사를 맞으셨는데 계속 아프세요. 계속 맞아야 할까요? 수술도 고려해 봐야 할까요?" 팔이 저린 거는 마찬가지로 목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 목에서 빠져나온 신경이 눌려서 저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의 어느 부분이 저린지에 따라서 원인이 쪼금씩 달라져서, 만약에 근데 목에 주사를 맞았는데 계속 뭔가 호전이 없다 하면은
목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고고공님. 주간 터널 증후군 증상 심하면 젊은 사람 수술하기도 하나요? 주간 터널 증후군이 대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길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은 연세가 이제 중년 이상인 경우가 많기는 한데 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반주, 내반주 아까 말씀드렸죠. 어릴 때 내가 뭔가 다쳤는데 그때 골절인지를 발견을 못하고 손목의 각도가 이제 꺾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주간 터널 증후군이 올 수도 있고, 주간 터널 증후군은 올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런 거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그 신경전도검사, 근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육이 빠질 정도로 뭔가 진짜 신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술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다음은 흉곽출구 증후군이에요. 요거는 예전에는 잘 모르는 진단이었는데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많이 이 진단명을 아예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어 말씀을 드리면 이 흉곽출구라고 하는 게 이 목에서 경추신경이 추간공을 통해서 빠져나오는데 이 신경이 쭉 여러 줄기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신경얼기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여러 신경 줄기가 쭉 뻗어나오죠. 근데 이 신경이 나올 때 요 근육 두 개 사이를 이제 삐집고 나오는 거죠. 요게 앞에가 전사각근, 뒤에가 이제 중사각근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를 신경이 삐집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혈관과 정맥과 같이 요 통로를 통해서 쭉 팔로 내려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겨드랑이 부분이고 요 쇄골 밑에 부분을 지나서 나오고 요게 오구돌기라고 하는 뼈 돌기이고 여기에는 소흉근 근육이 부착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흉곽출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부 환자분들에게서 요 부분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아니면 혈관이 눌리면서 팔에 저림 증상이 오는 거를 우리가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 흉곽출구 증후군은 경추신경병증처럼 뭔가 신경들이 분지하기 전에 영역에서 넓게 눌리기 때문에 굉장히 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전반적으로 우리 영어로 이제 diffuse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뭔가 애매모호하게 쫙 퍼지듯이 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병률이 뭐 0.3% 에서 8%, 8%는 좀 많이 보고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점점 이게 그 현대 사회에서 뭔가 화면을 많이 보고 요런 동작이랑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쪼끔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유병률이. 네, 아무튼 0.3%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제가 설명드렸던 신경병증들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드문 질환입니다. 그래서 뭔가 흔히 있는 질환은 아니다. 하지만 계속 이 앞에 있는 원인들 다 체크해 봤는데 뭔가 증상이 계속 딱 맞아떨어지는 진단이 없다 하면은 이 흉곽출구까지 의심을 해 보는 거죠.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테스트는 루스 테스트라고 해 가지고 유발 검사. 손을 이렇게 그림처럼 팔꿈치를 들어 가지고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까지 해 보는데 그때 내가 평소 저리던 요 증상이 유발이 된다 하면은 '아 흉곽출구가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요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쪼끔 더 이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앞가슴을 모으는 자세랑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목에서부터 이 그
쇄골까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여기가 흉곽출구이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하고 책도 이렇게 보고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계속하고 이러다 보면은 요 내 흉곽출구라고 하는 부분을 개인 이렇게 조이는 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흉곽출구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인 거고, 특징적으로는 목 주변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목 이 뒤에 있는 아픈 게 아니라 요쪽 여기가 근육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거든요, 환자분들 심한 분들 보면. 그래서 여기를 쪼끔만 눌러도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같이 동반이 된다 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는 쪽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흉곽출구 증후군 다 증후군인데 어 이 흉곽출구 증후군이 진단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MRI를 찍어도 정상으로 나오고 뭐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다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진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경전도 검사를 했을 때 뭐 "팔꿈치에서 뭐 문제가 생겨서 저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흉곽출구 증후군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 꽝꽝 다 정상이 나오면 이제 다 우리가 이제 배제시킨다고 얘기하는데, 고런 식으로 다 배제하고 신체 검진상에서 뭐 이렇게 저희가 눌러보고 해 가지고 나왔을 때 고때 흉곽출구 증후군을 맨 마지막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이 돼서 치료를 할 때에는 처음에 이제 자세 교정이죠. 이게 뭐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를 요렇게 저리면서 태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자세를 몇 년, 십몇 년 계속 유지하면서 몇십 년 유지하면서 생기는 증상이니까 요 자세 교정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처럼 요거는 이제 왼쪽에 증상이 있을 때 하는 운동인데, 고개를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처럼 여기 이제 전사각근, 중사각근이 쫙 늘어나면서 요 사이에서 삐져나오는 신경이 공간이 좀 넓혀지는, 근육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근육 타이트한 거를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앞으로 뭔가 이렇게 가슴을 모으는 요런 자세보다는 가슴을 좀 여는, 그렇다고 해서 과하게 여는 게 아니라 편하게 모으는, 내가 라운드 숄더처럼 이렇게 모으는 자세를 많이 한다고 한다면 좀 가슴 앞에 가슴 열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세 교정을 하면서 보는 거고, 요렇게 스트레칭 운동뿐만 아니라 이 가슴을 열려면 그 뒤에 있는 견갑골 주변 근육을 이렇게 운동시켜 주는 거예요. 뭐 우리가 헬스 요런 거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고무줄 운동, 세라밴드라고 하는 요런 운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뭐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래서 후면 근육 운동을 잘 해 주면 앞에 가슴이 열리면서 흉곽출구 부분이 압박되는 환경에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음 요런 운동 치료가 뭔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요 전사각근 주사 치료를 해 봅니다. 전사각근만 주사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중사각근도 같이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요 근육에다가 치료를 해 보면 타이트한 근육을 쪼끔 이렇게 흐물흐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면 요 뒤에 사이에 끼어 있는 요 신경이 이제 압박되는 게 풀어지면서, 만약에 이 주사 치료를 맞았는데 뭔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라고 한다면 또 이거를 진단적 가치로 사용합니다. 치료 겸 진단이죠.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 '아 흉곽출구 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런 거를 1년 동안 열심히 해 봤는데도 보존 조치를 별로 반응이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평생 저리면서 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해결하려면 수술적 치료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전사각근 절제술이에요. 앞에 전사각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고 밑에 쇄골에 부착돼 있는 부분부터 해서 일부를 절제해 내면 앞에서 꽉 누르고 있는 근육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없앤다기보다도 일부를 밑에를 절제하면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고런 식으로 하면 앞에서 꽉 눌러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신경 증상이 좋아진다라는 거고, 제2갈비뼈 절제술은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바닥 부분을 뭔가 수술적으로 해 준다는 건데,
요거는 뭐 많이 행하는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요게 문제가 있으면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와텐버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름도 어렵죠. 이게 음 증상이 엄지손가락과 검지 쪽 요쪽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저리고 요 손목 요쪽으로 화면이 이렇게 요쪽으로 이제 저린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관장하는 신경이 이렇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 표지성 요골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보시면 이 근육이 사이가 이렇게 우리가 손을 쓰다 보면은 이게 시저링 된다고 얘기하는데 가위질한다. 가위질되는 것처럼 근육이 서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요골신경이 이렇게 삐져나오면서 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됩니다. 근데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손을 막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일부 환자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고 요 부분을 누르거나 했을 때 자극이 되는 거가 나오면 '아 요게 요것 때문에 문제가 있겠구나. 와텐버그 증후군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요쪽이 저리다 하면은 목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목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 부분도 이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질문 한번 받아 볼까요? 블루베리 딸기님. "절일 때 타이레놀 먹어도 효과 있나요?" 절이는 약은 진통제의 효과가 다이어트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먹어도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고 신경이 저려서 먹어야 되는 약은 신경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약을 먹으면 약을 먹으면 뭔가 어떤 손에나 팔에 일부 신경만 타겟해 가지고 뭔가 좋아지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어 좀 졸릴 수도 있고 뇌신경도 이렇게 컴 다운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장신경도 같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도 생기는데 보통 2-3일 정도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 우리 몸이 적응해서 그런 부작용이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니깐 신경약이 따로 있습니다. 디귿디귿님. 30대 남자 일자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목을 뒤로 젖힐 때인지 이유 없이 인지 왼쪽 팔꿈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가운데라고 하고 싶은데 가끔씩 잘 설명이 안 되네요. 꽤 오래 찌릿찌릿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핸드폰 들어서 뭘 들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PPT 주간 터널 증후군 쪽 사진 하얀 부분이 쪽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손목의 낭종, 주사기로 어릴 때 엄지 쪽, 아래 손목 쪽 툭 튀어나온 거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터뜨려서 물 있는 거 주사기로 빼보긴 했어요. 어 그쵸. 이게 신경 증상이 이게 어 복잡하죠. 이 질문이 제가 길어 가지고 제가 파악을 쪼끔 하는 데 걸리는데 핸드폰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중환자는 그러니깐 이 팔꿈치 안쪽이 저린지 바깥쪽이 저린지 뭐 이런 게 구분이 어느 정도 좀 된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그 관장하는 그쪽 부분을 관장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이 저린지 요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 이게 찌릿찌릿할 때도 있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팔꿈치 자체 관절 의 일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찌릿찌릿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이게 신경 증상인지 아니면은 고 부분에 국한돼 있는 뭔가 해부학적 요인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지 쪼끔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로는 쪼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NJC님 혹시 그럼 아타우가 있어도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헬스 운동 해도 될까요? 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아타구가 뭐 어떤 운동으로 뭔가 좋아지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어 아타구가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진단으로 뭔가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아타우가 있는 과하게 이제 그런 증상이 오래된 분들 중에서 "주간 터널 증후군이 생기는 비율이 높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뭐 아탈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뭐 헬스 운동을 안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헬스 운동하시면서 얻는 더 이점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한다면 뭐 그거를 걱정해서 운동을 안 하시거나 피하시거나, 그거는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YNGSKO 님. "운동하면 손이 더 저린데 어떡하죠?" 어 이게 이제, 그래서 손이 어디가 저린지가 중요해서, 만약에 이 엄지랑 검지, 뭐 중지,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에 해당하는 쪽이 운동을 막 악력을 많이 쓰고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더 저리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그 운동을 쉬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쉬었는데 좋아진다고 해서 "그럼 다시 또 운동하면은 또 저리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힘줄이 두꺼워지는 게 메인 병변이거든요, 만약에 증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힘줄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나의 근력의 이상의 뭔가 힘을 가했을 때 힘줄이 염증이 생기면서 주변에 물도 이제 건초 주변에 이제 막 같은 게 있는데, 고런 데에 이제 물도 차고 이러면서 붓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단기간에 생겼던 그런 저린 증상이라고 한다면, 저리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좀 쉬고, 이 힘줄염이 좋아지면 다시 또 운동했을 때 그 힘줄염이 다시 생기지 않으면 저린 증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증상이 있을 때에는 그거를 막 무리해서 계속 참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쉬고 신경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저중량 무게로 조금씩 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평소엔 안 그랬는데 아탈구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나요?" 요거는 아탈구가 안 생기는 분들은, 물론 이게 의학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이 팔꿈치의 각도가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아탈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척골신경을 감싸고 있는 천장에 해당하는 고 인대 부분이 뭔가 내가 부딪히거나 과하게 나도 모르게 이제 부딪히거나 하면서 그 막이 이제 손상을 입으면 이 신경이 이제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탈구가 갑자기 생겼다라고 한다면, 뭔가 팔꿈치에 운동을 좀 제한하다 보면 고 인대가 다시 생기면서 아탈구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내가 팔꿈치를 굽혔다 폈다 하면은, 이제 원래 있었던 인대가 아물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이제 좋아지기 힘들 수도 있으니, 그럴 때에는 단기간에 갑자기 생겼다라고 한다면 좀 고정 치료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계일장 교민님. "오른손잡이인데 일할 때 오른팔이랑 오른손만 저리고 너무 차가워요. 근데 목뼈 찍어 보니 거북목도 아니고." 비슷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 오른팔 오른손만 저리고 너무 차갑다. 이 차가운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혈관이 차가우신 분들은 이 혈관이 굉장히 수축돼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지 않고 잘 혈류가 공급되면 따뜻하게 손끝이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 손끝이 싹 그 혈관이 말초 혈관이 이제 수축하게 되면 내가 손이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이 혈관도 다 신경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완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넓혔다 좁혔다 하는 거를 신경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온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 이 마찬가지로 저린 부분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진단을 해서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제가 막 이렇게 다양한 진단들을 한번 내용을 다시 보시면, 다양한 진단들을 이제 쭉 쓴 거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이제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 신경종, 아예 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특정 부분을 딱 누르면 찌릿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신경 주변에 어떤 종물이 생기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신경 유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탁 부딪혀 가지고 주변 조직이랑 들러붙어서 신경이, 그래서 저리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의 고혈당으로 인해서 신경 자체가 좀 변성이 돼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워낙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래서 요런 거를 진단해 주는 게 뭐 정형외과 의사의 의무이겠죠. 그래서 저리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질문이 팔꿈치 충격파 해도 체해 충격파 해도 효과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해야 할까요? 이게 팔꿈치 체해 충격파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바깥쪽은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안쪽은 골퍼스 엘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골퍼스 엘보, 테니스 엘보 둘 다 힘줄이 부착돼 있는 부분 쪽에 뭔가 데미지가 축적되면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해 충격파라는 거는 원리가 내가 어 테니스 엘보, 골퍼스 엘보 둘 다 이게 만성화된 질환이거든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가만히 잘 놔두면 잘 아물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상처를 벌리면 결국에는 잘 못 아물겠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잘 아물고 싶어서 상처를 그냥 잘 놔둔다고 해도 그때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피부가 잘 못 아뭅니다. 왜냐면 아물게 하려면 우리 몸에 치유 능력이 있으려면 그런 치유 인자들이 막 나와 가지고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 버리면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팔꿈치 바깥쪽도 이제 그런 거라서 체해 충격파는 다시 자극을 막 줘 가지고 상처를 내서 다시 그런 게 최근에 생긴 상처처럼 만들어 줘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체해 충격파를 뭐 적절한 프로토콜대로 하신다면 많이 효과를 보는 거고, 요거는 뭐 내용이 이제 신경병증에는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체해 충격파는 신경이 때리면 안 되는 거라서 아마 요거는 다른 아마 파트 그런 테니스 엘보나 요런 때에 다뤄야 될 내용일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신경병증은 뭐 대부분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고요, 증상이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적절한 원인을 찾고 해결하면 잘 해결이 되는 질환입니다. 다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되거나 어 그러다 보면 이제 근위축도 오게 되기 때문에 고럴 때에는 이미 쪼끔 시기가 늦은 거라서 수술을 해도 회복이 오래 걸리고 완전 회복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너무 이제 병원 가는 게 무서워서 안 가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진단을 적절히 받고 치료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음 제가 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네. 뭐 음 제가 사실은 뭐 비욘디 요기 채널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뭐 요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